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농촌의 인력 감소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죠. 해마다 일손이 줄고 있어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그 자리를 메워오기도 했는데요. 코로나 때는 그마저도 어려워진 상황이죠. 이래저래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서는 인력 알선 업체를 통해 다른 지역에서 인부를 데려오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차량 사고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주로 버스나 승합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사고가 나면 한꺼번에 많은 피해자가 생기고요. 또 대부분 고령층이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인력 알선업을 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실제 그런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이 보험료 차이가 크다 보니까 차는 인력 알선과 공급에 이용되는 사실상 영업용이지만 대부분 자가용으로 운행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더욱이 이런 문제가 규제나 지침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인 채 방치되고 있는 분위기인 겁니다. 그러는 사이 인부들은 늘 사고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셈인데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해 보이죠. 아무 지침도 없이 이런 피해를 방치한다는 것은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더 어렵게 만드는 무책임한 일일 테니까요. 11월 2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농수산 이슈 시간에는 한우 농가들이 프랑스산, 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을 반대하고 있다는데요. 이 소식 살펴보고요. 또 어른의 성장법 시간에는 완벽주의가 성격인지 아니면 병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또 감정평가 재테크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감정평가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증여 취득세가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절세 활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해 주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한우 농가들이 최근 프랑스산과 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이 소고기 수입 개방을 압박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프랑스, 아일랜드 두 국가의 소고기 수입 허용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회에서는 수입 위생 조건안을 심의하는 회의가 열리는 등 이 수입 논의 절차가 막바지를 향해 가는 분위기입니다. 자세한 소식 농수산 이슈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의 원재정 기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프랑스와 아일랜드 소고기 수입 허용에 관한 논의가 국회에서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 3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었는데요. 안건이 프랑스산 소고기, 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 위생 절차에 관한 심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 두 나라에서 사육한 소고기를 수입하기 위한 수입 위생 조건안을 제출했고요. 국회 농해주의가 이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절차가 진행된 건데요. 이번 심의안은 최근에 제출한 것은 아니고요. 해당 국가의 수입 요청에 따라 지난 2021년 5월에 제출된 것으로 2년 6개월째 국회에 계류돼 있었습니다. 네, 정부가 그러면 2년 이상 프랑스, 아일랜드 두 나라의 소고기 수입을 위한 국내 절차를 밟아온 거네요? 예, 맞습니다. 쌀과 소고기는 우리나라 농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축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호주산이나 미국산 소고기 굉장히 많이 소비되고 그렇죠. 있고 그 여파로 우리나라 소고기 자급률이 2021년 기준 35.7%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한우 농가 피해도 커지고 있는데요. 유럽연합의 축산 강국인 프랑스산 소고기나 아일랜드산 소고기를 추가 개방하는 것에 정부도 국회도 부담이 크다는 것 읽을 수 있는 지점입니다.
하지만 뭐 수출국들도 마냥 기다리지는 않고 있는데요. 프랑스 농무부 장관이 이 문제를 두고 올해 농림축산식품부를 찾아서 WTO 제소를 직접 거론하는 등 우리 정부에 대한 압박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국회 농해수위에서 수입 위생 조건을 심의한다는데 이 내용 얘기해 주실까요? 네, 정부가 제출한 수입위생 조건안에는 이 30개월령 미만 소고기만 수입한다는 거, 그리고 광우병 발생 시에 검역이 중단된다는 거, 특정 위험물질은 제외한다,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안전한 소고기만 수입될 수 있도록 국제 기준보다 엄격하게 상대국가 수입 위생 조건을 협의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이 프랑스와 아일랜드 두 국가의 소고기를 수입할 수 있게 허용해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우리 엄격한 기준으로 안전하게 수입할 테니까 국회가 동의해달라 이거네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이날 국회에는 참고인으로 한우농가를 대표해서 김삼주 전국 한우협회장, 남기준 다른동물병원장이 반대 입장을 밝혔고요. 또 다른 참고인인 박선일 강원대 수의과대 교수는 수입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농해수위 여야 의원들은 수입 소고기로 피해를 입은 이 생산자들의 입장에 귀를 기울이는 분위기였는데요. 김승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보다 사료비가 27%나 급등한 데다 송아지의 산지 가격 폭락까지 겹치면서 한우 농가의 순수익이 감소하고 있다고 이 농가의 실태를 우선 짚었습니다. 네. 한우 마리당 소득이 2021년에는 141만 원이었는데요. 2022년에는 48만 7천 원으로 전년과 비교해서 66%나 감소했다는 점. 그리고 순수익을 따져봤더니 2021년에는 56만 3천 원이었는데요. 2022년에는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마이너스 40만 9천 원이기 때문에 네. 이 농가들이 송아지를 키워도 마리당 41만 원가량 손해를 보고 있다면서 위기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농가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유럽산 소고기 수입을 확대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그건 아주 분명히 보일 것 같은 한우 농가 피해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 수입이 된다면. 예, 유럽은 소고기 생산량이 세계 3위입니다. 이 중에서 프랑스가 유럽연합 내에서도 21.2%에 달하는 수출 강국이고요. 네. 프랑스 아일랜드산 소고기 단가가 유럽연합 내에서는 다소 높은 편이라고는 하지만 미국산과 비교하면 경쟁력이 있다고 합니다. 한우협회 김삼주 회장은 이런 상황들 때문에 수입이 대폭 증가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걱정을 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요. 이번에 프랑스 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출이 허용이 되면 유럽연합 소속 국가들의 수입 빗장이 열릴 우려가 커진다는 점입니다. 전국 한우협회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소고기 수출을 추진하려는 유럽연합 소속 국가는 독일, 벨기에, 스웨덴 등 8개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는 유럽연합과도 지금 자유무역 협정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앞으로 4년 후에 2027년이면 유럽연합 소속 국가들의 소고기 관세가 모두 사라집니다. 이게 시작이 되는 거네요. 예, 유럽산 소고기 가격이 더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고 결국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서 국내 시장을 더 장악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혹시 또 다른 문제점도 얘기된 게 있나요? 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최근 프랑스산 소고기에서 유행성 출혈병이 발병한 것을 언급했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장관이라든가 박선일 진술인이 그렇게 우려할 만하지 않다, 또 법정 전염병으로 할 만하지 않다 이렇게 했지만 네. 현재 우리 방역 체계에서 정말 우려할 점이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좀 시기상조다라는 의견이 약간 우세한 것 같이 보이는데 국회 심의 결과는 어떤가요? 예, 국회 농해수위에서 이번에 통과되면 다음 절차들은 무사 통과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프랑스와 아일랜드 수입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 이런 전망이 우세했거든요. 네네. 다행히도 이날 국회에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계속 심사가 필요하다 이런 결론을 내면서 또다시 계류 결정을 했습니다. 2026년에 미국산 소고기 관세 철폐되고요. 2030년엔 호주산 관세가 제로가 됩니다. 소고기 수입량도 매년 급증하고 있고요. 네. 이미 포화 상태가 된 수입 소고기 시장에 수입국을 추가 허용하는 것이 필요한 건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발병한 이 소의 유행성 출혈병에 대한 대처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농수산 이슈 한국농정신문의 원재정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서툰 어른들의 마음이 자라는 어른의 성장법 시간입니다. 오늘은 늘 자기 기준대로 살아야 하는 완벽주의를 주제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완벽주의, 야, 네. 이거 좀 듣기만 해도 좀 피곤할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 그렇죠. 이 완벽주의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네, 매사에 일을 완벽하게 끝내야 된다는 생각이 좀 시달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제가 그래요.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다들 안 믿어주실까요? 네. 이뿐만이 아니고 이제 네. 관계나 아니면 가정 내에서도 뭐 아이 양육할 때도 심지어 취미생활이나 이런 것들도 좀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사실 자기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고 완벽하게 일을 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세상에 100% 만족이라는 게 존재하지 그렇죠. 않기 때문이죠. 네. 내가 가진 기준은 항상 100%인데 이게 계속 이것만 바라다 보니까 현실과의 괴리가 생기고 그 격차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완벽주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완벽주의가 어떻게 보면 좀 현대병에 가깝잖아요. 그래요. 현대사에서 주는 이제 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사회 자체가 빠르게 변하지만 거기 적응할 때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지가 않거든요. 네. 그렇죠. 완벽한 모습과 빠른 일처를 자꾸 강요하다 보니까 생기는 거고 뭐 SNS나 미디어에 보면은 뭐 다들 너무 완벽하고 너무 멋진 모습들만 보이고 아, 있는데 그 SNS 안 해야 돼요, 진짜. 그렇죠. 예. SNS는 이제 하면 안 되는. 아, 진짜 네. 없앴으면 좋겠어요. 네, 어쨌든 뭐 그런 것들에 노출되다 보니까 내가 자꾸 초라하게 느껴져서 그렇죠.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이제 압박감에 자꾸 시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거 할수록 불행해지는데 어쨌든 뭐 완벽주의는 그러면은 그 병이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뭐 정도에 따라서 병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본인의 성격이 되기도 하는 거죠. 네. 사실 완벽주의가 주는 순기능도 있거든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운동선수나 뭐 예술가들이나 아니면 CEO들 네. 다들 완벽주의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거고요. 또 인간의 뇌가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자극들이 필요하거든요. 자극을 받아야지만 뇌세포 간의 네트워크가 더 견고하게 형성이 되고 이제 그런 신호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제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기는 거니까요. 약간의 스트레스와 부담을 안고 뭔가를 이루어낼 때 우리는 성장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완벽주의는 우리한테 필요하고 도움되는 측면도 있는 거죠. 사실 뭐 우리가 삶에서 누리는 많은 것들이 누군가의 완벽주의적 노력으로 인해서 얻게 된 것들이 많잖아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네.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 그쵸. 네, 아주 완벽주의적 집착을 가진 분인데요. 존경하는 이분- 분이었는데. 네, 그분도 이제 완벽주의가 되게 심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생겨났다고 볼 수가 있고요.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마음의 이슈가 병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가장 큰 기준이 바로 기능입니다. 기능. 네. 나의 완벽주의가 때로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일상이나 개인의 삶에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병으로 간주하진 않죠. 네, 다만 여기에는 본인이 괜찮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봤을 때 좀 평가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완벽주의다 아니다 하는 거지 의견도 좀 함께 봐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너 너무 과하다, 이상하다, 왜 그렇게까지 하냐라고 네. 안타까워하는데 많은 완벽주의를 가지신 분들은 나는 괜찮은데, 난 문제 없는데 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내 스스로가 내가 완벽주의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스스로 객관화하기가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살면서. 그렇죠. 예. 이제 내가 나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 이게 몇 가지 신호를 알아차리는 게 중요한데요. 일단 본인이 일을 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과 갈등이 발생한다면 일할 때마다 자꾸 티격태격 좀 문제가 발생하고 한다면 이제 본인한테 완벽주의가 있는지 의심할 만하거든요. 특히 직장에서 그러니까 막 일하다가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 아니 이런 다툼도 일의 일부야,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그거 안 분들도 된다. 있는데 좀 조심해봐야 된다.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한번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예, 거죠. 예, 예. 특히 직장에서 좀 업무적으로 느리다, 좀 비효율적이다는 평을 자주 듣거나 나는 이상이 이만큼인데 현실과의 괴리가 너무 크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라면은 좀 완벽주의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본인의 능력 이상으로 목표가 너무 높아서 너무 혹독한 기준으로 본인을 판단하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또 어떤 사안에 대처할 때마다 이슈가 있을 때마다 너무 과하게 부담을 갖고 일 처리할 때마다 지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좀 본인이 완벽주의가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좀 일할 때마다 지치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완벽주의자의 에너지 수준이 항상 낮을 수밖에 없는데 네. 왜냐하면 이제 모든 일에 대해서 노력과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기 때문이죠. 그 완벽주의가 만약에 선을 넘었어요. 굉장히 심해졌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세상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쵸. 예, 다 네. 자기 기준에 못 미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제 완벽주의가 심하다는 거는 네. 바꿔서 말하면 완벽하지 않은 상태를 도저히 못 견디는 말과 똑같거든요. 예, 완벽주의가 이제 굉장히 좀 본인 완벽주의가 심한데 그 안쪽에는 굉장히 돌발 상황이나 원치 않는 일이 벌어지는 게 너무 두려운 거죠. 네. 그래서 그 완벽주의가 좌절되면 가장 먼저 어떤 감정이 찾아오게 될까요? 완벽주의가 안 되면 네, 안 되면. 아, 난 너무 완벽하고 싶은데 이게 기준이 안 맞춰지면은 너무 창피하지 않을까요? 그쵸, 스스로 막? 창피하고 네, 뭐 수치심도 그렇게 생각할 것 느껴지고 같아요. 결과적으로 우울해지죠. 사람들이. 네. 우울감과 좌절감이 찾아오게 되고요. 내가 생각했던 기준이 좀 무너졌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완벽주의를 가지신 분들은 세상의 일반적인 기준과 타협하는 것이 아주 큰 스트레스고 그렇습니다. 일을 대충 빠르게 하는 것도 힘든데 네. 또 이제 원치 않지만 사람들과 기준 맞춰져 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고 느끼고요. 그래서 만성적인 우울감이나 더 나아가서 우울증을 유발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경직되고 과도하게 높은 자기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기준이 너무 높은. 네, 너무 높은데. 또 하나 이제 우울감뿐만이 아니고 불안과도 관련이 있거든요. 완벽주의가 이제 완벽주의와 관련된 병 중에 하나가 강박증이죠. 강박. 예, 강박증의 하위 유형 중에서 하나가 완벽주의 강박이라고 하는데요. 뭔가 강박적으로 무엇인가에 몰두한다는 것 자체가 그 일에 대해서 높은 기준을 가지고 완벽을 기한다는 말과 똑같거든요. 완벽하지 않으면 반대로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다.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거죠. 뭐 일이나 물건 정리하거나 청결 등에 대해서도 남들이 봐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수준으로 완벽하려고 하고요. 자신의 높은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막 몰아붙이고 네. 예외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시도 자체가 강박증을 비롯해서 좀 불안 장애가 시작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완벽주의 때문에 불안이 너무 심하면 오히려 일을 굉장히 미루게 되기도 합니다. 미뤄요? 그렇게 미루지 않을 것 같은데 되게 빨리 막 이렇게 차차차차 해야 되지 않나요? 완벽하게 하려면. 네, 근데 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사실 완벽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이 굉장히 미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성향을 게으른 완벽주의, 게으른 완벽주의. 게으른 완벽주의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잘해야 되는 압박감이 크지 않으면 시작 자체는 어렵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마음 편하면 그냥 시작하죠. 그렇죠. 그냥 시작하면 되는데. 못해도 돼 이러는데 뭐. 맞아요. 예. 완벽주의자들은 좀 압박감이 커지거나 시작부터 일을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은 계속 좀 부담과 불안이 생기니까 미루기 시작하는 거죠. 미루고 미루다가 한참 미루다가 겨우 시작하게 되고 또 일을 시작하더라도 자주 확인하고 또 완벽하게 일 처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속도가 느려지고 이 때문에 좀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이 사람들이 볼 때는 굼뜨다. 비효율적이다. 외려. 그렇죠. 예. 이런 비난과 오해를 받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완벽주의는 나도 힘든데 어쨌든 같이 일하는 동료도 힘들고 그 뭐 가족이 있다면 뭐 예를 들어 여행 준비 한번 하려 그래도 엄청 오래 걸리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네, 너무 힘들죠. 예, 그러니까 주변을 다 힘들게 할 것 같네요. 맞습니다. 예. 본인이 완벽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제일 힘든 게 다른 사람들과 리듬을 같이 맞추기가 힘들다 하는 게 사실은 좀 대표적인 제일 어려움이고요. 또 타인한테만 과도한 완벽을 요구하는 것도 문제거든요. 요즘에 자기애성 성격 장애 그 뭐죠? 자기애성? 날시시스트라고 하죠. 예. 우리가 예. 날시시스트라고 예. 하죠. 알죠. 예.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꽤 많아졌는데 이런 사람들은 본인에 대한 사랑과 연민은 굉장히 과해요. 난 너무 소중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선택적인 완벽주의를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허용적이지만 타인의 부족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막 지적하고 그렇죠. 지적하고. 혼내고. 그래서 예.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 완벽하기를 바라는 거고요. 그래서 좀 요즘에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사람들이 알다 보니까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이 나를 전혀 공감해주거나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경험 한 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날시시스트였구나. 깨닫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또 이제 관계도 영향을 좀 상당히 많이 미치는데요. 네.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분들 옆에서 보면 좀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주변에 별로 없어서 잘 그러긴 한데 본인이 완벽주의라고 주장하는 친구들은 많은데 제가 볼 때 하나도 아니거든요. 한 명이라도 보고 싶긴 해요. 그렇군요. 예. 네. 완벽주의 추구하는 사람들 옆에서 보면 약간 어떤 느낌 드냐 하면은 쟤 왜 저러지? 좀 아니면 좀 재수 없어. 라는 말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라면 고민조차 하지 않은 일도 너무 과하게 신경 쓰면서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일들이 너무 미련해 보이죠. 거기다가 회사 상사가 좀 이런 분이라면 상사가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아침 방송하다 보니까 상사 얼굴을 보니까 상사가 이러면 정말 도망치고 싶죠. 너무 힘들죠. 네, 사실 겪은 적이 있는데 네. 전에 몇 년 전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정말 그러니까 사표를 자꾸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자꾸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이게 뭐 지시한 일의 수준이라든지 완벽하지 못한 경우에 비난을 엄청 많이 받게 되잖아요. 상당히 힘들다고 느끼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근데 그게 웃긴 게 자기 기준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본인도 잘 못하는데 맞아요. 네, 자기 기준에 합당하지 않다고 자꾸 그러니까. 근데 사실 어떻게 좀 뜯어보면은 본인도 아마 힘들 겁니다. 예, 본인 스스도 힘들 거고 또 주변 사람들 같이 힘들게 하는 것이 얄미운 게 되게 행복해 보이던데. 네, 그렇게 이해하자고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또 이제 완벽주의 가지신 분들은 좀 감정을 따로 떼어놓는 고립이라는 방어 기제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고립. 그러니까 처리해야 되는 일과 사적인 감정을 분리하는 게 익숙하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감정을 잘 돌아보지 못하니까 타인과의 감정적 연결이나 공감이 좀 어려운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완벽주의자 옆에는 말씀하셨듯이 사람이 많지 않고요. 또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거니와 본인도 해야 되는 일에 시달리다 보니까 개인적인 삶을 그렇게 중요하지 생각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근데 외롭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한다고 해서 외롭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네. 타인한테 사랑받고 인정받고 뭐 공감받고 싶다는 요구는 본능적인 거고요. 그래서 완벽주의에 가려져 있지만 사실은 이걸 계속 충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탈이 나는 거죠. 완벽주의자분들이 병원에 찾아오는 경우는 네. 되게 이제 나 완벽주의니까 고치고 싶다라고 오신 분들 거의 없고요. 어떤 대부분 이제 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그럼 번아웃이 오거나 아니면 타인과의 관계가 너무 안 좋아져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제 약간 이렇게 뜨끔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좀 심한 것 같은데 완벽주의가. 그런 분들이 혹시나 좀 초기에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완벽주의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네. 처음에 인정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인정하기. 네, 병원에 오셔서 본인이 뭐 우울증 겪고 있다, 뭐 이런 병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해서 쭉 얘기하다 보면은 완벽주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완벽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반응이 좀 갈립니다. 어떤 분은 나 문제 있구나, 바뀌어야 되겠다 생각하지만 어떤 분은 공격받는 것 같아서 회피하거나 이 목소리로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를 해도 근데 그 다음부터 안 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지적하다 보면 예. 네, 그래서 사실 모든 변화의 시작은 내가 이런 상황이구나라는 걸 받아들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변화에 위한 동기가 생기려면 내가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으면서 손해를 보고 있다.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내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어떤 그런 행동의 결과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완벽주의가 정도를 넘어서 병원에 가야 될 정도라서 관계를 파탄낼 정도라서 병원에 찾아오는 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희망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진짜 완벽주의가 심하고 네. 자기에 대한 통찰이 없는 분들이 병원조차 오지 않거든요. 그렇구나. 어쨌든 그 인정하기, 내가 그렇구나, 이게 제일 제일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중요하다는 거네요. 네, 중요하죠. 제일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네. 생각해보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전환점은 삶이 좀 흔들릴 때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네. 우리가 웨이트 트레이닝 할 때도 네. 근육 키울 때 힘들게 운동하면은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근섬유가 찢어지잖아요. 그렇죠. 찢어졌다가 다시 손상을 입고 회복하면서 근육이 좀 단단해지고 커지죠. 네. 커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게 없다. 성장하지 노페인 않는다. 노게인인데 삶이 흔들리는 순간에 고통에만 집중하면서 힘들어하기보다는 이 고통이 삶 전체의 관점에서 나한테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고민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완벽한다는 건 없잖아요. 없죠. 예. 그러니까 완벽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그렇고 본인의 삶 또한 완벽해야 될 필요도 없는 거고 완벽해야 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직접 겪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순간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럭저럭 나쁘지 않다, 괜찮다라는 것에도 좀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감정 얘기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네. 감정이 고립돼 있다고 잘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감정을 좀 더 잘 지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행동을 하는 지표가 되거든요. 내가 일을 처리한 후에 마음이 뭔가 좀 불안하다면 너무 과하게 신경 쓰고 있다는 말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감정들이 여러 면을 살펴볼 수 있으면은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런 감정을 잘 조절하면서 잘 살펴보면서 조금 더 느슨하게 이 상황들을 겪어내보는 연습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좀 말이 쉽지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완벽주의인 분들한테는. 네. 그래서 이를 두루두루 살피면서 좀 느슨하게 처리하기 시작할 때 유연함이 생기는 거고요. 그러면서 완벽해야 될 부분과 완벽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좀 감정이 무딘 사람들이 많거든요. 완벽주의자분들은요. 그래요? 역설적이네요. 그렇죠. 좀 무딘 분들이 많죠. 왜냐하면 워낙 억압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감정 누르면서 살다 보니까 감정이 좀 고립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내 감정을 좀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좀
냉철하고 강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좀 불안과 공포가 많은 분들이 네,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심리 상담을 하거나 본인 감정을 자주 얘기할 기회를 가져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뭐 책을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취미 활동을 통해서 감정적 자극을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본인의 감정을 자주 살펴보는 감정일기라든지 이런 것들 좀 기록해 나가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는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른의 성장법, 오늘은 그 완벽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자, 내가 가진 재산 가치를 더 올리고 손실을 줄여주는 방법을 배워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는데요. 감정평가 재테크 시간입니다. 박효정 감정평가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감정평가사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이런 것 같아요. 네. 제 감정을 평가하시는 건가요? 아닌가요? 뭐 어떤 많이 얘기 제일 있습니다. 많이 들으세요? 네네. 어떤 얘기? 감정평가사 뭐 하는 직업이에요? 감정평가는 뭐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제 감정도 평가해 줄 수 있나요? 예. 그런 얘기 진짜 듣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감정평가는 이제 주로 부동산에 대해서 이 가치가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숫자로 표현하는 직업인데요. 아파트나 토지나 주택이나 공장이나 창고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부동산의 가치가 특정 시점에 과연 얼마일까 이것을 평가해내는 그런 직업입니다. 오, 굉장히 중요한 일이네요. 그럼요. 네. 일반적으로 많이 아시는 분야를 소개를 해드리면 네. 신도시를 짓거나 도로를 개설하거나 아니면 공원을 조성할 때 이 보상 감정 평가하고요. 재개발 재건축할 때 종전자산 평가를 해서 그걸로 이제 추가 분담금이 결정되는 그런 것을 결정하는 일을 또 하고요. 되게 예민할 것 같은데. 그럼요. 예. 이혼 소송하거나 상속 재산 분할 소송할 때 할 때? 법원에서 예. 부동산 감정 평가액을 결정하는 또 그런 일을 하고요. 담보 대출 받을 때 이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하는 일도 하고요. 상속이나 증여를 할 때 이 절세하는 감정 평가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제가 경제에 대해서 조금 많이 좀 약하거든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그 예를 들어 부동산 가격이다 이러면은 네. 그 가격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감정 평가사 만나면은 가격이 달라지나요, 그러면? 예, 이제 부동산 가격을 일반적으로 시가 이렇게 많이 하는데 네. 시가라는 것이 이런 공산품처럼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거잖아요. 예. 내가 사는 아파트 단지라 그래도 내 아파트 단지의 그 일반적인 시세는 10억이야. 그래도 나는 좀 로얄동이고 로얄층이라서 11억일 수도 있고 저층은 또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잖아요. 그래서 한 9억이야. 이렇게 뭐 9억에서 11억 이런 범주값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감정평가라는 것을 이용해서 충분히 그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활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부동산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것 자체가 이 평가사의 고유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 10억을 기준해서 산정되는 세금이 있을 것이고 또 네. 9억을 산정하면은 훨씬 더 세금이 줄어들 거잖아요. 그래서 뭐 10억을 산정할 거냐 9억을 산정할 거냐 하는 것은 그 생각을 해봤는데 입장이 다 다르겠네요. 그럼요. 네. 개별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서 부동산의 상황에 예를 들어 내가 따라서 부동산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세금 조금 내고 싶을 때는 낮게 해주세요 이럴 거고. 그럼요. 그죠? 맞습니다. 이게 예민하구나. 네,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요. 근데 그 세무사나 변호사들도 막 그런 방법, 절세하는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그럼요. 그들의 절세법과 다른 게 있나요? 이제 세무사 변호사님들이 개별 법률이나 의뢰인의 상황을 분석해서 내주는 뭐 어떤 그런 가격들 이 정도로 되면 좋습니다라고 하는 가격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한 5억 정도면 우리 아나운서님한테는 최대 절세가 되는 상황이에요. 라는 조언을 들으셨을 때 네. 실제로 이것을 감정평가소로서 현출을 해서 그 절세가 이루어지도록 그 감정평가서를 발행하는 것은 감정인들의 고유의 업무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전문직군들하고 협업을 하는 경우는 많지만 이 감정평가서 그 자체를 발행시키는 것은 이제 그 세무사나 변호사와는 다른 저희들의 전문 분야입니다. 우리만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 그 어떤 경우에 그러면은 감정평가를 받아보는 게 좀 필요할까요? 도움이 네네. 될까요? 네. 요새 이제 미니 재건축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가로주택 정비사업 같은 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이 매우 활발한데 이게 전통적인 재개발 재건축보다 훨씬 그 기간이 짧아요. 전통적인 재개발 재건축이 뭐 한 8년에서 뭐 10년 걸린다고 하면 이런 소규모 재건축은 한 3년, 4년 정도로 매우 짧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좋은데 이런 사업에서 좀 이탈을 하시는 부동산 소유자들이 있으세요. 이탈하는 게 뭐예요? 나는 여기 조합원 하고 싶지 않고 살고 있지만 갖고 있지만 네네 여기서 뭐 이제 다시 이사를 나가는 문제도 있고 또 추가 분담금 해서 혹은 나는 새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싶지 않고 이 단독주택에서 사는 것이 좀 체질인 사람이야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네. 있을 그럴 것 때는 같아요. 현금으로 보상을 받고 이제 이 사업지에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사업을 이탈하게 될 때 이제 사업 시행자가 보상액을 좀 제시를 하거든요. 네. 한 3억 정도 제시를 할 테니까 받고 나가시겠어요? 하면 그때 이 부동산 소유자는 3억을 받으면은 이게 내가 손해는 안 나는 건가? 혹은 이게 소송을 해서 그 법원 감정을 좀 받게 되면 더 많은 받을 수 돈을 있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게 매우 어려워요. 그럴 때 이제 감정평가를 통해서 예상 감정액이 뭐 한 6억입니다, 7억입니다 이런 조언을 받게 되면 소송으로 가서 해결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근데 그럴 때는 네네. 약간 미래 가치도 생각을 당연히 해주겠죠. 그렇습니다.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래요? 스스로 칭찬합니다. 정말 좋은 질문이세요. 네.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서 이와 같은 소송에 있어서는 그 평가 시점까지의 그 특정 시점까지의 좀 현실화된 구체화된 개발 이익 이 사업을 통해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포함한 시가로 보상을 해야 당연히 된다. 그래야죠. 네. 네네 그런 것이 이제 대법원의 명백한 판례 입장이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가격하고 이 개발 이익을 포함한 시세하고 괴리가 있는데 일반인들은 이제 그거를 어렵겠다, 계산하시기가 그거는. 좀 어려우니까요. 네. 그럴 때 감정평가 많이 활용하시고요. 또 상속이나 증여할 때 절세를 위해서 감정평가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요. 상속 증여. 보통 어떤 방법들 이런 걸 물어보면 조금 네.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나요? 상속 증여도 있고 또 다른 경우도 있나요, 혹시? 부부가 이혼하실 때 이제 재산 분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저희 의뢰인 케이스였는데요. 지방에 있는 한 3층 정도 되는 상가를 이제 분할을 하는데 남편 되시는 분이 그냥 내가 생각할 때 뭐 한 20억 정도 기준해서 50%를 분할을 해줄 테니까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내께서는 이제 아니야 뭐 20억은 좀 낮은 금액인 것 같아. 이게 소송을 통해서 감정을 받아서 이걸 해결을 해야 되겠어. 그래서 법원 감정을 진행을 했는데 이게 감정평가가 17억 정도가 나온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절반을 분할받으면 8억 5천이었거든요. 그 손해가 매우 크게 났기 때문에 이런 뭐 부부간의 재산 분할을 할 때도 과연 이게 법원 감정으로 가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우리끼리 협의를 하는 게 나을지 그 예상 감정가액을 좀 검토를 해보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근데 그 얘기 듣다 보니까 법원 감정이요? 네. 이거는 그것도 감정평가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근데 네. 모든 감정평가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법원 감정인으로 등록이 돼 있는데 법원 감정인으로 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좀 여러 가지 요건들이 필요해요. 뭐 최소 뭐 7년 이상 현업에서 근무를 해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평가사들이 다 법원 감정인인 것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예를 들어 그 남편분이 네. 20억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분도 이제 어떤 감정평가를 받은 거잖아요. 아니에요? 네네. 그게 아니고 이제 좀 협의의 단계에서 소송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좀 빨리 끝내고 싶은 경우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주변의 시세를 좀 이렇게 알아봤더니 그러니까. 한 이 정도면은 내가 충분히 하는 것 같아라고 했는데 이제 받는 쪽 입장에서는 부족했었던 거죠. 부족해서 왠지 이제 전문가를 만나면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네, 소송을 통해서 하고 싶었는데 네. 실패한 거군요.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네, 네. 많죠. 그렇구나. 오늘은 그
그 중에서 특히 증여 취득세와 관련해서 얘기해 주실 게 있다고요. 증여 취득세라고 하면 어떤 건가요? 이 증여취득세는 네. 증여로서 부동산을 재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네. 증여세와는 별도로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증여취득세를 이제 특히 많이 고민하는 경우들이 부부간의 증여를 할 때는 그 부부들이 10년 동안은 6억까지가 비과세가 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6억 아파트를 증여를 한다 배우자한테 그럼 증여세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증여취득세는 발생을 해요. 아, 증여세는 없는데 증여세는 없는데 증여 취득세는 있다. 네, 그래서 예. 6억 원짜리 아파트를 부부 사이에 증여를 하면 비조정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한 2,300만 원 정도가 계산이 되거든요. 근데 6억이 아니고 한 5억 정도 시가로 만약에 증여를 한다면 증여 취득세가 1,900만 원 정도로 확 줄어들게 돼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고민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그 증여 취득세가 근데 많이 올랐나요? 네, 작년까지는 이제 시가 표준액이라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네. 이 증여취득세를 산정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아파트 10억짜리였으면 시가가 10억이면 네네. 옛날에는 이제 뭐 한 7, 8억 정도로 시가보다 시가 표준액이 낮았고 그 금액으로 취득세를 산정을 하니까 작년에는 예를 들어 10억 원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뭐 한 2,600만 원, 700만 원 정도 산정된다면 올해부터는 그게 10억 기준으로 해서 한 3,800만 원 정도로 확 올랐습니다. 네. 시가를 기준한 실질 과세를 하는 것이 이제 개정의 목적이었는데 증여취득세가 많이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그 세금과 관련해서 네. 증여를 하기에 유리한 시기가 있을까요, 혹시? 있습니다. 있어요. 오. 증여를 하면서 네. 이제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를 하도록 이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시가가 좀 떨어져 있는 떨어질 때. 시기에 증여를 하면 좋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항상 고정되어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늘 변동하는데 그리고 부동산 가격도 좀 등락을 하잖아요. 그래서 침체기가 왔을 때 부동산 가격이 좀 떨어졌다. 그런 경우에 이제 시가를 조금 또 더 낮추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최대한 낮출 수 있다면 그 시기가 이제 증여하기에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야, 근데 그걸 알기가 어렵지 않나? 아, 알고 싶은 그 시기인데 그 증여할 때 그러면 감정평가를 받아서 신고를 하면 절세를 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증여세나 그 증여 취득세를. 네, 맞습니다. 예. 5억 아파트를 이제 성년한테는 5천만 원까지가 비과세 구간이거든요. 증여세가 3억 원 정도를 부담부로 이렇게 증여를 한다면 네. 증여세, 증여취득세에서 3,800만 원 정도 세금을 내야 돼요. 오, 굉장히 이제 많네요. 예. 많죠. 네. 비싸죠. 근데 이 5억 아파트가 최근에 무슨 일이 있어서 뭐 정책이 변동되고 해서 한 4억 정도로 이제 시세가 떨어졌고 그 떨어진 가격으로 감정평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증여세와 증여취득세가 한 2천만 원 정도 수준으로 많이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시세 자체를 좀 낮출 수 있는가를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유사한 아파트에 최근 매매 사례가 없다 막 이러면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등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하는데 이건 뭡니까? 이런 경우 인정이 되나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예. 그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이렇게 좀 예, 세대수가 하나 적은 있는 거. 예. 아파트는 그 거래 자체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거래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 공시가격으로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증여일 이후에 이 증여세를 결정하는 그 기간이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유사한 매매 사례가 뚝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또 몇 년 동안 없다가 내가 증여하고 나니까 이렇게 하나씩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이럴 때는 정말 예측하지 못했던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어서 정말 주의하시는 게 좋고요. 저희 회사에도 이렇게 공시가격으로 신고하셨다가 그 세무서에서 뒤늦게 추징 연락을 받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때는 또 감정평가가 불가한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시기를 잘 봐야 되네요. 맞습니다. 예, 오늘 재밌는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정평가 재테크 시간 박효정 감정평가사님과 함께인데 다음에도 나와주실 거죠?
물론이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포근한 가을 날씨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서울과 경기 북부 등에선 안 좋은 손님, 우리 미세먼지가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수 있다고 하니까요. 네, 마스크 쓰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